조선의 개항 그리고 조선의 개화정책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3페이지를 펼쳐서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1870년대 조선의 개항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73년 고종은 친정을 하게 됩니다. 친정이란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직접 정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1873년 이전에 흥선대원군이 아들이었던 고종을 대신해서 실제적인 권력을 틀어주고 조선을 좌지우지했었죠. 자, 이제 아빠를 물러나게 했던 고종이 1873년 이후에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조선 내부에서는 통상개화론, 트레이드, 왜 이 서양 세력하고의 무역 거래를 확대해야 되고 개화,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본격적으로 확대돼 나가게 되죠. 이때 1870년대 이것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와 같은 분들이 이런 통상개화론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조금씩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한편 일본 내에 정한론이라는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고종이 권력을 잡기 이전 1868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적인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조선에 서계라고 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보내온 이 외교 문서가 격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흥선대원군이 꺼져버려 하고 서계를 되돌려 보냅니다. 이걸 보고 매우 열이 받았던 일본 내에서 조선을 침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대두됐고, 그것을 정한론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 내의 여론을 정한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1875년에 일본 군함이었던 운요가 어디 나타나냐면 강화도 앞에 나타납니다. 강화도에 초지진이라고 하는 진지 앞에 나타나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죠. 대포를 쏘면서 즉각적인 통상 요구를 해오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조선 측에게 개항, 즉 자기들한테 문호를 개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요구, 1875년에 운요 사건을 핑계로 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강압적인 문호 개방 요구가 실현된 것이 결국 76년 그 다음에죠.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계 사건과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죠. 그럼 강화도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은 1868년에 서계 사건, 이른바 일본의 조선에 대한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조선이 거절한 사건을 핑계로 해서 조선에 대한 정벌 요구가, 그런 여론이 확대되었고, 75년 일본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조선에 대해서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강력한 압력이 행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76년 드디어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조선말 연무당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연무당이란 무예를 연마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이 연무당에 1876년 조선과 일본의 관리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쪽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죠. 그것이 그 유명한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일수호조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은 중화 중심의 조공 질서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제사회의 조약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침략의 세계사적 변동의 세계 질서 안으로 조선이 이제 빠져드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강화도 조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부르는 조약의 명칭은, 사실 알고 보면 정식 명칭이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수호 조규인 거죠. 이때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조일수호 조규의 부록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더 체결되었고요. 하나 더, 조일 간의 통상장정, 조일 간의 무역, 트레이드에 관련된 규칙, 다른 말로 조일 간의 무역에 관련된 규칙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조약, 조일수호조규, 조일수호조규 부록,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 세 가지 조약을 말합니다.
이때 조일수요 조규의 주요 내용은 블라블라블라, 부록의 내용은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내용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이냐는 요 아래쪽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볼까요? 아래쪽에 읽기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이죠. 맨 첫 번째 제1관,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다.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죠. 조선에게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당연히 좋은 얘기죠. 조선의 자주권, 그 다음에 일본과의 평등을 이야기한 거니까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당시 국제질서상 조선이 어느 나라에 사실상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었나요? 그렇죠. 청나라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1관, 일본은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했느냐? 조선이 누구한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청나라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제4관. 조선은 부산 외에 두 곳, 부산과 원산과 제물포 세 가지 항구를 개항합니다. 지도에서 그려서 보면 부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부산. 원산은 함경도 아래쪽에 있죠. 원산, 그리고 인천, 제물포. 오늘날의 인천이죠. 세 개 항구를 각각 개항합니다. 자, 세 개 항구의 개항이 일단 규정이 됐고요. 조선은 일본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해안을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한다. 자,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한다. 해안에 와서 뭐 하려고, 뭐 전복 어디 많이 나는지, 소라가 많이 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칠 그 당시에 일본군이 만약에 조선의 해안가를 측량하고 조선의 해안의 지형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순신 장군은 아마도 일본군에게 그렇게 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해안 측량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상의 비밀 정보 뿐만 아니라 국방상의 중요한 정보까지도 일본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 대단히 치욕적인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해안 측량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제10관, 일본 인민이 조선 지정의 각 항구에서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자, 일본 인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뭔가 떼찌 해야겠죠? 자, 이제 그것이 조선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누가 심판받을까요? 일본 관원이 심판받아요. 이때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심판을 받느냐? 당연히 조선의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일본 관원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치외법권, 혹은 일본 관원인 영사가 재판한다 라고 해서 영사재판권이라고 하죠. 이거는 양국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완전 일본한테만 유리한 철저한 불평등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이 조약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인데, 또한 동시에 아주 끝내주는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강화도 조약의 두 번째 조약인 조일수호 조규의 부록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4관, 부산 항구에서 개항한 항구죠? 부산 항구에서 일본 인민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부두로부터 동서남북 반경 10리 이내로 정한다. 자,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중에 부두가 있습니다. 부두에 반경 10리 이내, 여기는 일본 인민들이 다닐 수 있다. 다른 데는 못 온다. 다른 데 못 오니까 제한적이구나. 괜찮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안에서는 일본인들의 뭐가 가능할까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거죠.
여기를 요 안에 요 빨간색으로 빗금친 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조개라고 부르고, 혹은 다른 말로 거류지라고 부릅니다.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이 조개 혹은 거류지 안에서는 조선의 법이 적용될까요? 일본법이 적용될까요? 그렇죠. 일본법이 적용되는, 치해법권이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 땅인데 사실상의 일본 땅의 역할을 해버리는 그런 곳. 기본적으로 제4관에서는 무엇을 규정했죠? 조개의 범위, 반경심리라고 하는 조개의 범위를 정한 바 있습니다. 자, 제7관. 일본 인민은 본국에 통용된 여러 화폐로 조선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어느 나라 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본국에 유통되는 화폐, 즉 일본 화폐가 유통될 수 있다. 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뭐 복잡하긴 한 건데, 만약에 현재 대한민국에 US 달러가 유통된다면 한국 경제는 대단히 당당하고 독자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경제에 종속이 되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통화. 미국 통화가 한국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는 미국 통화에 의해서 미국 경제에 종속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일본 화폐가 국내에 유통됐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경제가 일본 경제에 종속되고 이렇게 말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조약이죠. 조일 무역규칙. 같은 해 1876년에 체결되었던 조일 무역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제6칙, 조선의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여기 거주하는 일본인이겠죠? 자, 중요한 거,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뭐 쌀과 잡곡을 수출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표현은 뭐냐면, 기억해 두실 것은 이거예요. 쌀과 잡곡을 얼마나 수출할 수 있냐면 무한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일본인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딱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나 싶은데, 일본인이 국내에서 쌀과 잡곡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국내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그렇죠. 국내는 정작 우리가 만든 쌀을 못 먹고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 이게 조선 내에 식량 부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거. 한편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를 내지 않는다, 세금 내지 않는다. 자, 배에 부산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이 세금 안 내고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내용인데, 조일 무역 규칙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본이 무역 거래에서 관세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관세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본 상품이 국내에 유입되고 수출될 때도 우리가 보통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가 간 무역에서는 관세를 보통 부과하게 되죠. 얼마 전에도 우리 미스터 트럼프가 조선이란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결정한 바 있었죠. 그런 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 조선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이 무역 규칙에 의해서 일본 상품이 마구잡이로 조선으로 쏘아져 들어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화도 조약의 새 조약의 조약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죠. 강화도 조약만큼 중요한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누구랑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죠? 그렇죠. 미국하고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거죠. 자, 이제 미국하고 맺은 수호통상조약은 우리가 서양 국가하고 최초로 맺은 수호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거중조정이라는 내용, 최국대우라고 하는 내용이 더 추가됩니다. 자, 우리 강화도 조약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거중조정은 뭐냐면, 조선과 미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좋게 수호조약을 체결했죠. 근데 만약에 제3자 A라는 나라가 조선을 괴롭혀요. 공격합니다. 공격하자 이때 친구를 맺기로 했던 미국이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A를 말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선과 미국 사이에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분쟁에 서로가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서로가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것이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조항이고요. 자, 최국대우.
최혜국 대우는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 최혜국,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만큼 대우해준다. 무슨 얘기냐면 조선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난 네가 제일 좋아. 너한테 뭐든지 다 해줄게. 너한테 다른 친구들 안 해주는 거 너한테는 다 해줄 수 있어. 너한테 제일 잘해줄 거야. 라고 조약을 체결한 것이 최혜국 대우이죠. 이런 거죠. 만약에 앞으로 네가 친구를 새로 사게 되는데 걔한테는 나한테 안 사주던 초콜릿을 사줬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도 너한테 그러면 초콜릿을 사줄게. 그러니까 초콜릿을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초콜릿을 주게 되면 그 초콜릿이라는 더 좋은 혜택을 본인 미국도 챙겨갈 수 있는 거. 이게 최혜국 대우인 거죠. 한편 이때 일본하고 맺었던 강화도 조약과는 달리 미국은 관세를 인정합니다. 관세를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양고기 유출도 제한을 두죠. 일본은 관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양고기 유출을 무제한으로 가져가게끔 했었던 것이 일본과의 조약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일본과 맺었던 조일 수호조교와 미국과 맺었던 조미 수호조교가 기본적으로 맥락은 똑같습니다. 근대적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규정들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추가됐다는 거, 신설됐다는 거, 관세를 인정하고 양국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걸었다는 거, 이런 정도 차이가 있죠. 한편 1882년 이번에 누구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죠. 청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상민들이 이름이 복잡합니다. 이 조약이 이름 중에 제 이름이 길죠.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 무역에 관련된 장정입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무역에 관련된 장정인데 여기서 충격적인 규정이 하나 포함됩니다. 뭐냐? 당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에서 봤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른바 조계, 부두로부터 반경 10리 이내를 보통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청나라 상인들은 내륙지방, 한양 땅에도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조약에 따라서 미국은 한양 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청나라와 맺은 조약인데? 근데 미국은 들어와 버리죠. 한양 땅에. 어떻게?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를 가지고 미국도 다른 나라들도 최혜국 대우의 조항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우리도 들어갈래? 라고 내륙으로 한양 땅으로 다른 외국 땅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한편 영국과 독일과 러시아와 프랑스와 각각 수호조약을 순차적으로 서양 국가들하고 조약을 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냥 대충의 순서 정도 보시면 되고, 상식적으로 프랑스가 제일 마지막에 했네요. 그렇죠? 프랑스가 86년에 제일 마지막에 한 이유는 프랑스가 되게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네들이 되게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게 하나 있었죠. 그거를 조선이 받아줘야만 수호조약을 체결하겠다. 프랑스가 제시했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란 뭘까요? 그게 계속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맨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갈등의 중심이 있었던 무엇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천주교죠. 1866년 병인박해 때부터 천주교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었던 조선과 프랑스는 결국 이때 86년에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이 조건이 이제 오케이 될 때까지 조약 체결이 계속 뒤로 늦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종교 파트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요. 한편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부럽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부럽습니다. 최혜국 대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와 더불어서 한양 땅에 들어와 가지고 조선 여기저기 내륙지방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본만 불가능하죠. 왜? 일본은 최혜국 대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합니다. 조일통상장 처음 나온 게 아니네요. 방금 전에 나왔었죠. 그 조일통상장정은 1차이고 76년에 체결됐던 통상장정 말고 이거는 조일통상장정을 83년에 와서 개정을 한 거죠. 개정의 주요 내용이 뭐냐? 니네 조선에게 관세 줄게. 방공령, 곡식을 막을 방자, 곡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 줄게. 곡식 유출에 대한 제한을 해줄게. 라고 일본이 웬일로는 뭐 가져가려고. 그렇죠.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기 위해서,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선에게 돌려주는 척 하면서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 상인도 조선의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죠.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해서.
한편 85년에 조선 중립화론 이 내용은 다음 단원인 갑신정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880년대 조선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개화 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책은 아마도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겠죠. 광화문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당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조선 정부는 이곳 경복궁 앞에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개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얼굴 너무 커요. 뒤로 가주세요. 그래요. 자, 지금 제 뒤로 보이고 있는 저 건물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종합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인데요. 바로 저곳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개혁기구였던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됩니다. 이 통리기무화문의 주요 정책 가운데 군사제도의 개혁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기존에 있었던 조선의 군사 조직인 5개의 군영 시스템을 2개로 압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새롭게 추가하죠. 이때 별기군의 군사훈련을 담당할 교관으로서 일본인을 배치하게 됩니다. 자, 일본인 교관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부분에도 개혁을 이제 시작했던 거죠.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선이 개화 정책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개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소스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개화 정책을 펼쳐나갔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필요한 소스들을 얻기 위해서 해외에 우리의 중요한 인재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먼저 1881년 조사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어디에 파견했느냐? 일본에 파견합니다. 일본의 박정량 등을 대표로 하는 조사 시찰단을 파견해가지고 각종 중요한 일본의 산업의 발전 등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울 점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일본만 갔을까요? 이번에는 청나라로도 갑니다. 청나라에는 영산사라고 하는 산업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영산사에서는 주요하게 당시 서양식 군사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배워오게 했고, 실제로 나중에 영산사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기기창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무기 제작 시설인 기기창을 설치하기도 했죠. 일본에 보냈던 조사시찰단, 청나라에 보냈던 영산사 등은 이 사람들은 외교관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이죠. 그리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보다 더 선진적이었던 근대 문물을 가서 보고 배워와라 라고 하는 취지로 해외에 파견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번에 수신사, 두 번째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 2차면 1차도 있겠네요. 1차 어디 있었나요? 자, 왼쪽에 보면 1차 수신사가 나옵니다. 1차 수신사 김기수,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김홍집. 자, 이때의 수신사가 뭐냐? 1차 수신사는 1876년에 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 수신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수신사는 기본적으로 외교관이에요. 어디 보냈느냐? 일본에 보냈어요. 자, 일본에 보냈던 외교관, 조선 수신사. 일본에 보냈던 외교관을 수신사라고 불렀는데, 자,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1880년에 일본에 다녀오게 됩니다. 이때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김홍집이 국내로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황춘시엔이라고 하는 당시 일본에 있었던 청나라 외교관이 작성했던 책,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들어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읽기 자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조선책략, 황춘시엔의 조선책략입니다. 누가 갖고 왔다고요? 김홍집이 가져옵니다. 언제 가져왔다고요? 1880년에 어디 가서? 일본의 수신사로 갔다가 갖고 들어옵니다. 김홍집이 갖고 와 들어왔다는 거. 한편 조선책략, 조선이 어떤 책략을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청나라 사람이 바라보건대 3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어떤 방법을 제시했느냐? 첫 번째, 중국하고 친해야 됩니다. 친중국. 두 번째, 일본과 맺어야 됩니다. 결일본. 세 번째, 미국과 이어져야 됩니다. 연미국. 기본적으로 3가지 방법이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책략이다 라고 하는데, 이 3가지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3가지를 통해서 조선이 누구하고 대립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러시아가 나오죠. 자,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고 점점 조선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려고 할 때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신중국, 두 번째 결일본, 세 번째 연미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당시 청나라 입장에서 이야기한 주장이었던 거죠. 중국하고 친한 거는 오케이, 지금까지 친해왔으니까. 근데 일본 놈들하고 손을 잡아라. 그 다음에 생판 모르는 서양 오랑캐하고 다시 또 강하게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당시 선비들, 양반 사대부들, 유생들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죠.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만손을 대표하는 선비들이 영남 지방의 10,000명의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죠. 아니 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선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소신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제1, 2차 소신사 외교부에서 파견한 외교관들이었습니다. 어디에 파견했다고요? 일본에 파견합니다. 그러면 일본에만 외교관을 파견했을까요? 아니죠. 외교관을 파견했던 대표적인 나라로서는 미국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 파견했던 외교관을 뭐라고 부르냐? 조미소 통상조약 이 줄 끝에 쭉 가보면 그 줄 끝에 뭐가 있냐면 보빙사가 나오죠. 보빙사. 누구냐? 외교관입니다. 어디에 파견한? 미국에 파견한 외교관. 그럼 이때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파견됐던 대표적인 외교관 명칭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본에 파견했던 수신사, 1, 2차 수신사가 있죠. 1차, 2차. 그중에 2차가 김홍집이 조선 책임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1883년 미국으로 외교관을 파견했으니 그 외교관 명칭이 보빙사입니다.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은 조선에 미국 공사를 파견합니다. 이때 조선은 외교적인 답례의 형식으로 미국에 대규모의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1883년 파견된 보빙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국가에 외교사절을 파견한 첫 번째 사례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 전권대사로 임명된 민영익은 여러 명의 청년들과 함께 미국 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는데, 미국으로 직접 가는 길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일단 도쿄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다음 도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태평양 횡단의 선박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항해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민영익 일행은 다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에서 드디어 워싱턴 DC에 도착했던 거죠. 워싱턴에 도착한 민영익 일행이 당시 미국 대통령을 아련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꽤 화제가 됐던 모양인데, 적어도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예법에 따르자면 상대방 국가의 국왕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외교적인 관료로서 가벼운 목례 혹은 악수를 하는 서양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조금은 난감한 경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주목할 만한 건 전혀 아닌데요. 이때 미국 대통령은 프레지던트 아서였습니다. 아서란 이름이 참 그렇게 흔한 이름인가 봐요. 자, 그리고 나서 민영익을 비롯한 외교사절은 귀국을 하는데요. 유일하게 조선인 청년 한 명이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더 합니다. 이 청년 이름이 유길준이었었는데, 이 청년은 이미 1881년 조사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할 당시 일본으로 가서 일본 최초의 유학생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청년이었었는데, 다시 83년에 보빙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간 다음에 조선인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라는 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그 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유길준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여행을 하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여행 경험을 조선에 들어와서 글로 쓰게 되는데, 이 글의 이름이 서유견문입니다. 서구의 여러 국가들을 유람하고 난 다음에 견문, 보고 들은 것을 적은 책이죠. 이 책은 서구의 이러저러한 문물과 사회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조선의 1880년대에 이루어지는 개화정책,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로부터 본격적인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강화도 조약 이후였던 1880년대에 본격적인 서구 열강과의 문호 개방, 그리고 국내로서는 본격적인 개화 정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개화 사상가들과 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사상가들의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